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채권 금리의 상승이 이제 우리나라도 2%를 돌파한 걸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어저께 이제 1.6%에 가깝게 갔습니다. 1.56 정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경기가 회복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소위 말할까 걱정들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와 같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회복기에는 당연히 뭐 화학주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중요합니다.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유, 화학 섹터, 그다음에 이쪽, 그다음에 태양광 포함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신증권의 한상원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한상원 연구원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에서 4월에 증산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어저께 몇 퍼센트나 올랐나요? 한 4%나 올랐나요? 그 정도 오른 것 같은데 WTI가 이게 뭐 어떤 소위 베이시스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네, 일단 오펙 플러스가 아예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아니고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합쳐서 한 15만 비기 정도의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작은 규모였고요. 시장에서는 워낙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다시 증산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국제 유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관전 포인트는 사우디였습니다.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외에 자발적으로 100만 배럴 정도를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감산을 이어서 4월에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결국 오펙 플러스 전체적인 결과보다는 사우디의 속내를 저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백신으로 인해서 석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사우디는 여전히 원유 시장을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디가 균형 재정 유가가 한 $7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국제 유가 부양을 하기 위한 의지가 남아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정유 공부할 때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예, 아직 기억이 그렇지만 좀 새롭습니다. 사우디의 균형 재정이 이제 70불인데 네, 상당히 높긴 높군요. 예, 그런데 말이죠. 근데 어저께 4%가 올랐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0불까지는 좀 순조롭게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 지금 유가 변동 요인이 수요층 요인보다는 공급층 요인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사우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텐데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 같고, 업사이드를 본다라고 하면 70불까지도 저희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시계를 길게 보면 사우디만 감산해서 유가를 부양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국제유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효성 TNC를 포함해서 여러 화학 업체들의 소위 말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적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유화가 안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이게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주가는 기본적으로 선반영을 했다고 생각하면 정유화학 업체들의 주가는 지금 사실은 막 사람들이 정유가 가격이 올라온다, 화학 업체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할 때 딱 매도할 시점은 아닙니까? 제가 앞부분의 질문을 살짝 놓친 것 같은데요. 좀 네.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학과 정유 업체들, 효성 TNC를 포함해서 여러 업체들의 주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딱
이익 실현을 할 그 시기가 아닌가라고 여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유가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정유업체랑 화학업체는 저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가가 핵심 변수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실제 정유업체가 벌어들이는 돈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제품 가격이 얼만큼 올라갈 거냐, 이게 유가 대비 얼마나 높을 거냐, 저희는 그걸 정제마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작년 말부터 해서 유가가 올라오는 기간 동안 사실 정제마진은 이렇다 할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서야 BEP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회복되는 것보다 주가가 조금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정유주의 센티먼트도 좀 약해질 것 같고요. 다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가가 여기서 추가로 더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원가 측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글로벌리 화학 제품을 만드는 설비가 한국처럼 이제 원유 기반의 설비들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스 기반의 설비를 만들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스 기반의 설비 대비 원가 경쟁력이 조금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사실 화학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진 않고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화학업종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왜 좋냐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호한 실적들이 올해에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호한 실적이 올해 내에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죠. 이제 화학업체들의 주가가 사실은 실적보다 조금 앞서 나갔고, 그 다음에 현재의 뭐 여러 가지 소재 관련된 모멘텀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일반 화학 회사를 사야 될 것이냐, 먹을 게 아직도 많이 충분히 남았느냐라는 거 하고요. 아니면 스페셜티 화학을 오히려 좀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일반 화학 제품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과거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반등하는 구간에는 당연히 소재에 해당되는 화학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에틸렌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수요 증가가 5에서 한 600만 톤 되지만 올해는 거의 1000만 톤 정도 가까운 수요 증가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 사이클인 경우에는 호황이 조금 더 길게 가고 폭도 강하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0.8배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BR 기준으로요. 근데 통상적으로 화학업종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받았던 PBR이 1.0배 이상으로 무조건 올라갔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여전히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추가로 올라갈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미국 업체들도 이제 재가동을 할 것 같고 중국에서도 이제 대규모 신증설이 좀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연구원님께서는 그 우려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려를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네. 그 공급이 늘어나는 것과 수요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비교가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파에 따른 가동 차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중으로 해서 설비들이 다시 재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020년 즉 작년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설비들의 가동 차질이 있었고요. 해당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화학업체들의 실적 혹은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럼 그 설비들이 다시 재가동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느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설비가 재가동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뭐 가격이나 스프레드가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요. 가동 차질이 오히려 굉장히 타이트했던 수급 여건을 더욱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서 저희가 수익성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스프레드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학제품 수급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미국이 재가동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일시적인 스프레드 조정은 있겠지만 여전히 과거 호황기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 같고 중국 증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리 한 1천만 톤 정도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 증가 규모가 1천만 톤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공급 여건에 대한 우려를 지금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태양광 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사실은 폴리실리콘 가격, 소위 그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수소 관련된 이런 것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태양광 업체들이 수소 업체들 요즘에 좀 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저께 보면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루에 한 17%가 상승한 날도 있었고 오늘의 OCI의 가격 주가를 보면은 뭐 시장이 뭐 약하든 강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태양광 업체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가 태양광 업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셀 모듈을 하는 하나솔루션이랑 그 셀 모듈의 주요 핵심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하는 OCI 뭐 이렇게 대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은 작년에 굉장히 차별화됐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이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수익률을 냈었고요. 반면에 OCI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이 별로 좋지 못했죠. 그 폴리실리콘이라는 제품 자체가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OCI가 조금 실적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서는 그 그린 뉴딜 정책들의 실제로 수요가 창출되는 시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요. 앞으로 셀 모듈 수요가 늘어날 것을 미리 업체들이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를 구매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폴리실리콘이 저희가 장기 공급 과잉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수급이 밸런스 상황까지도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실리콘이 여기서 추가로 더욱 상승할 여력도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태양광주를 본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충분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OCI를 같이 고려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태양광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그 전기차 관련된 소재 내지는 뭐 전기차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조금 짚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1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한 100% 이상 증가했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증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연구원님은? 네, 그 중국 시장은 사실 과거부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견인해 왔었죠. 근데 2020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던 건 유럽이 더욱 고성장을 해왔다라는 건데 저희가 1월 지표만 보면은 조금 상황이 바뀐 건가라는 생각이 물론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판매량은 250% 늘어난 반면에 유럽의 판매량은 한 40% 정도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중국이 보조금을 삭감한 이후에 2019년 하반기부터 사실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해왔었고요. 2020년 상반기에는 아시겠지만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가장 안 팔렸던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이 3월 이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뭐 당장 1, 2월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중국이 기저효과, 즉 전년도에 워낙 잘 못 팔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비슷한 수준을 팔더라도 사실 성장률은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지금 1, 2월 정도에는 묻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보고 있던 중국과 유럽도 성장하는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이제 부임 이후에 새로운 정책을 펴나 나가면서 미국 시장마저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1, 2월 정도의 상황은 아무래도 중국이 조금 유리하긴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한상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